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오르세 미술관이라는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아끼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 특이한 미술관을 통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의 예술에 대한 어떤 관념을 볼 수 있는 인문학 공부 시간, 오늘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미술사학자 안현배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저희들은 미술이라는 게 시대에 대한 반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떻게 변해갔고 그 전에는 어땠는데 오르세 미술관이 특별히 자랑하고 있는 작품들이 나타났던 순간에 인상파를 비롯한 작품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대중들한테 받아들여지고 나중에는 인정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르세 미술관을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사실은 오르세 미술관을 준비했었던 미술사학자들과 어떤 많은 거기에 있는 관료들이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인상파가 승리하는 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죠. 오르세 미술관은 그 이후에도 인기 있는 세잔, 고갱, 그리고 고흐 같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다양한 가구도 있고 뭐 포스터도 있고 사진, 영화도 있고 그 외에 도자기 같은 것도 있고 하고 여러 개가 다양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이 가끔씩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 미술관에 있는 직원들이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 거가 우리는 지나간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지나간 시대에서 지금 제가 전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전 시간 3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은 시련을 겪고 이겨내는 영웅담이었었죠. 그거는 일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 순서 아니면 그 사람의 연대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구조도 납득이 가는 게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연이 되는 사람의 이야기만 있고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한 조명이 사라지게 되죠. 그럼 그들은 약간 부속품처럼 처리가 돼요. 어떤 곁가지 같은 느낌이 되는. 오르세 미술관은 이거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메인으로 인상파들의 작품을 쭉 전시해 놓는 그 뒤편으로 계속해서 같은 시간대에 존재했던 다른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자신들이 예전의 시대, 특히 19세기가 인상파조차도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상파뿐 아니라 많은 운동, 미술에 대한 흐름이나 시각들이 공존을 해서 그들을 뒤에서 영향을 주고 있었고 같은 시대에 서로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르세는 인상파 작품의 메인 로드 빼고도 이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운동들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고흐 같은 사람도 있지만.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댄서들의 이야기. 이건 에드가 드가 작품입니다. 인상파 작가들하고 같이 활동하긴 했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조금 독특하게도 어떤 동작이나 분위기에 대한 것들을 실내에서 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서 그려지는 발레나 음악가, 안 그러면은 세탁부 같은 주제들은 좀 더 자연스럽고 일상에 가까운 것은 맞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관찰하는 사람이 조금 더 대상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그 분위기조차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파에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풍경보다는 내밀한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드가의 이런 작품은 뒤에서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로트렉은 자기가 태어났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전병 선천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사고를 통해서 이 장애를 안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130cm, 120cm 정도 되는. 그러면서 귀족 집안이었던 자기 부모한테 둘 다 버림을 받아서 물론 어머니는 조금 돈을 주고 했었습니다마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가운데 화가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밝거나 하지는 않았었고요. 화가로서 일을 하고는 있는데 자기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뭔가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좀 소외됐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공감을 느끼고 그들을 위한 예술을 그려놓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욕을 하는 여성, 이 경우에도 자기가 계속해서 머물렀던 장소가 몽마르트의 술집들 사이였었거든요. 거기에 창녀들, 술집에서 웃음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하루가 일상이 시작이 되고 어렵게 화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을 뒤쪽에서 등 쪽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어떤 초상화보다도 오히려 더 인상적인 그들의 분위기를 전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트렉은 실은 그 몽마르트르의 창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친숙하고 특별한 존재였었기 때문에 침실에서의 그림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거, 침대에서라는 그림인데요. 이 사실은 동성애적인 느낌의 모습이에요. 창녀들이 서로 두 명의 여성이 같은 침대에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저기에는 그 육체적인 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은 자신들이 어렵게 견디고 있는 세월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밖에 없을 때 그들과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짧지만 정말 진심으로 상대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좁혀져 있는 거리감을 표현하는 그림들이 됩니다. 저거는 로트렉 같은 사람만 관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과물로서 나왔을 때 우리들은 그게 대단하지라는 생각을 못하지만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구간은 이 그림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캔버스 하얀 데 있었을 때 내가 뭘 그리고 싶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때 로트렉의 눈에 이 장면이 들어왔던 것을 로트렉은 어떻게 생각을 했으며 그걸 어떻게 그림으로 그렸을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전달되는 내용을 볼 때까지 말이죠. 사실은 모든 예술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표현해내는 방식이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거, 그게 작가의 책무일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작가가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 있거나 그 작가의 눈으로 발견했던 세상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 그거는요, 저희들이 시험에 쓰려고 그리고 좀 더 상식을 풍부하게 만들려고가 아닌 겁니다. 예술은 따지고 있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행위들은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표현하고 그거를 전달하고 그것에 의해서 공감을 하는 이 과정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열심히 자기를 표현해내고 그리고 그 예술가들을 이해하고 싶은 우리들은 시간을 두고 거리를 좁혀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주는 것이 저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이 발견했던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도 조금 더 다양하게 될 거라고 믿거든요. 로트렉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지나서요. 또 이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르세 미술관의 두 번째 간판이나 마찬가지죠. 인상파 이후에 후기 인상주의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후기자 붙였기 때문에 인상파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인상파들하고는 잘 안 어울렸어요. 조금씩은 연관이 있었지만. 그리고 여기에서의 후기 인상주의를 포스트 임프레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포스트가 끝난 다음에 후기라는 뜻입니다. 인상파가 끝난 이후에 온 사람들. 근데 번역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라는 말이 이상하게 붙은 바람에 프랑스 사람들도 헷갈려하는 구분이에요. 고우도 인상파 아니냐? 그건 살짝 아닌 거죠. 인상파들하고 같이 어울리거나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냈던 새로운 세상은 인상파들에서 개성을 조금 더 증폭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작품 속에서 고갱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이 타히티에 가서 오랫동안 살았었잖아요. 그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시는 거죠. 뭐냐면 화가들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입니다. 특히 빛에서요. 유럽의 북구에 해당하는 파리 근처의 빛을 넘어서서 자기가 알제리나 모로코만 여행을 했어도 화가들의 그림은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림들은 이제까지 계속 봐왔던 색감 속에서 그냥 머물게 되면서 사람들이 언뜻 생각해도 이게 때가 묻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고갱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깨끗한 것, 그리고 순수한 것, 빛, 어떤 태양의 아래서 나만이 볼 수 있는 새로운 색깔, 그걸 찾아서 내가 떠나야 한다. 그래서 열대로 간다.
그게 고갱이 타이틀을 갖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고갱은 오랫동안 많은 평론가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빨강보다 더 빨간 거, 파랑보다 더 파란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물감이라는 제한이 있잖아요. 화가들은. 그 물감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선명하거나 더 화려한 색채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다면 그 물감을 자연에서 나오는 그 물감을 좀 더 좋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더 자연에 가깝고 더 생동감 있고, 그래서 새로운 재료를 통해서 그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고갱은 그런 속에서 자기가 그림을 새롭게 그리면서 타히티의 자연 풍광과 자기 후배들한테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됐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그림은 폴 세르지에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고갱의 후배이자 제자급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물어봤다 그래요. 선생님한테 나무를 노란색으로 길을 붉은색으로 칠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고정관념이 그러니까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색채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을 때, 자, 오른쪽에 폴 세르지에가 그렸던 이 그림은요, 보셨을 때 이건 거의 추상화에 가깝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미술이 발전을 하고 변화를 해갑니다. 고갱은 야수파와 그 이후에 나온 색채 추상에 크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세잔 같은 사람은 정물을 새롭게 그려냄으로써 나중에 피카소가 입체파를 만들어내게도 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 같은 사람은 형태를 새롭게 만들었던 세잔과 색채에 대한 새로움을 줬던 고갱과 달리 자기가 형태나 색채에 딱 뭔가 하나의 주된 그 전문 업적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사람은 빛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의해서 달라지는 풍경과 자연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누구보다도 굉장히 감정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려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에 불편해했고 나중에는 이 사람의 그림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순간 오히려 더 아끼게 됐던 거죠. 고흐의 그림은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 자화상을 이렇게 강렬하게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흐를 가지고 영혼의 화가라고 부르는 거가 되겠죠. 고흐의 그림들은 하나같이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붓터치, 그리고 시간대를 알 수 없는, 그것은 사실은 이 작가가 상상하고 있는 시간대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뭔가 형태들이 굳이 어떤 형식으로 파괴가 되거나 새로 재조합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움직이고 영혼을 가진 것 같이 표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르세 미술관에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보면서 보고 싶었던 것, 그리고 공감하고 싶었던 그 순간을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르세 미술관에는 대조각가라고 할 수 있겠죠. 19세기를 대표하는 로댕의 작품. 이거는 이제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은요. 한국에도 이게 오리지널이 원본이 있기 때문에, 원본이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왼쪽에 하얀색이 석고본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오른쪽이 그 석고본을 바탕으로 해서 거푸집을 만든 다음에 청동을 부어서 만든 청동본입니다. 저기가 한 번 만든다고 못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찍어내는 것들을 넘버링, 그러니까 번호를 붙여서 몇 번까지는 그냥 이 원본, 오리지널에 가깝다고, 이거는 진품이라고 해주자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번호가 붙어 있는 작품이 한국에 이건희씨 컬렉션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박물관이, 그러니까 미술관이 생기는 대로, 고인의 유지대로 우리들한테도 다시 공개가 될 겁니다만은, 오르세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로댕의 작품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이렇게 돼서 생각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로댕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아이디어, 철학이 지옥의 문의 종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만날 수가 있고, 로댕과 관계 있었던 까미오 클로델의 작품이나 로댕의 후배였지만은 로댕을 거의 뭐 반대편으로 나가다시피 했었던 브르델의 헤라클레스. 이 작품은 예전에 교과서의 표지로 참 많이 나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작품들을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 오르세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요, 이런 얘기가 가능해요. 만약에 전통주의자들이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에 머물고 있었다면 인상파를 비롯한 그쪽 계열의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보라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것이다 는 쪽으로 갔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화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인들하고 친했던 사람이 있는데 시인들은 항상 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미술이 돼야 되는가? 상상 속에서 미술이 훨씬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빙산의 일각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상상 속에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요. 이름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상징주의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잘 소개되지 않는 유파인데요. 이 상징주의라는 사람들은 자연에 없는 색깔. 고갱은 사실은 그걸 위해서 여행을 갔었잖아요. 그런데 여행 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자연에 없고 자기 꿈에서만 봤을 것 같은 색깔, 새로운 색감, 그리고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뭐 괴물이랄까 안 그러면 새로운 풍경이랄까 이런 것들을 그려내게 됩니다. 이 상징주의자들의 그림도 오르세 미술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개시켜 드릴 만한 것들은요. 르동이라는 사람의 그림. 그래서 이 그림들은 파스텔조로 전부 색깔이 칠해져서요. 실제 유화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자연을 얘기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하는 굉장히 섬세한 감각의 그림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어떤 색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 크게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그림을 포함해서요. 상징주의자 그림들은 뭔가 우리가 느끼지 않았던 세상에 대한 묘한 느낌들, 죽음에 대한 찬사, 그들 19세기 후반에 있던 문화, 약간 퇴폐적인 이야기, 그래서 모로 같은 화가들도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미술관을 다니시다가 이쪽 복도에 들어가시면 대체로 당황을 하세요.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되고 처음 봤는데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항상 새엄 보는 것들에 대해서 신기한 생각을 하게 마련이니까요. 그 중에서 제가 가끔씩 소개해드리는 그림은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이게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르시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사람 수를 갑자기 셉니다. 막 몇 명인가. 예, 여러분들이 시간 절약을 위해서 12명이 맞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대로. 그런데 12명의 누드로 되어 있는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 옆으로 있진 않았던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확인을 하려고 제목을 보면요. 플라톤 학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플라톤 학당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지를 않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냈다고 그러죠. 이 그림은 이 소르본 대학교 대강의실에 걸리려고 했었던 그림인데 교수들이 반대를 해서 걸리는 것에 실패하고 나중에 오르세에서 소장을 하게 됐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작가는 일부러 의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누구를 찌른다. 그리고 뭔가 편법이라기보다는 우회하는 것을 통해서 우회하는 것을 통해서 문화를 약간 비튼다. 무슨 소리냐 하면 초기 크리스트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순수한 소년의 모습으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수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저 모습은 사실은 30대 정도 되는 청년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 얼굴이 어디에서부터 언제 비롯됐나? 르네상스 때 시작이 됐고요. 르네상스 때 그리스와 로마가 가지고 있던 문화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서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외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전달이 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플라톤 철학자로 대표되는 이 플라톤이 가지고 있던 이 플라톤 학당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리게 됐을 때 우리가 여태 품고 있는 고정관념을 뭐라고 비웃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상파하고는 좀 다른 방법에 자기를 개성을 드러내고 예술가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파 그림들도 보관이 되어 있으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각과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밀레가 농민에 대한 그림을 그렸었죠. 밀레가 농민에 대한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밀레의 그림 속에서 우리들은 약간 평온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이 하느님 아니면 종교 안에서 뭔가 이제
자본지족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생각대로 만종의 그림에서도 그리고 그의 밀레의 풍경 그림에서도 따뜻한 감성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럴까? 어떤 농민들의 삶이, 농촌에서의 삶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평온하고 그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었을까? 꼭 그렇지는 않았었거든요. 문화나 예술이라는 게 귀족들을 위해서, 그 이후에는 비싸게 살 수 있는 고객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그들 안에서 약간 돈 있는 사람들의 노름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은. 그런데 19세기 후반이 됐던 오르세 미술관의 후반부 작품들 속에는 여러분들이 레르미트라는 화가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추곡수매, 추수하고 나서의 장면입니다. 아마도 농촌에서 있으셨던 분들은 이 내용이 뭔지 금방 짐작이 가실 거예요. 가운데 큰 낫을 들고 망연자세로 앉아있는 저 노인은 아마도 이제 자기 며느리쯤 되겠죠. 딸이나. 이 뒤쪽에서 아기 젖을 먹이는 젊은 여성,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이 뭔가 보여주고 있는 젊은 남자, 그리고 저 뒤에서 흥정을 하고 있는 것들. 이게 아마도 농사를 짓고 나서 그거를 넘겼을 때 모습일 겁니다. 절대로 그 가격만큼을 못 받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을 가지고 있는 거. 밀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가가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대상에 대해서 애정이 없으면 그 사람을 가운데 놓고 표현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기분이다, 어떤 상태일 거다는 것을 이해할 때만 저 그림이 나옵니다. 농촌을 붕괴시키는 거, 정책적으로 농촌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거, 도시로 유입되는 농부들을 만들 수가 있는 방법, 도시에 공장을 세우고 나서 공장에서 싼 값의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산업사회로 들어갈 때 19세기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세기에 들어서 그 방법을 택해서 빠르게 공업, 그러니까 제2차 산업으로 변화를 해갔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발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속에서 희생되는 인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팔리려고 만들어 놨던 그림은 아니겠으나 레르미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겨놨던 그림 속에서 우리들은 사실은 예술이 점점 더 각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수만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있었다가 개성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 열려있던 그림이 조금 더 다양한 것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겪었던 역사나 그들이 겪었던 일상을 예술로 만들었을 때 그게 반드시 아름답고 깔끔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한테 어떤 것은 기록해야 되지만 동시에 고통스럽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사실은 그 시대 때도 여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르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이걸 농민화, 혹은 풍속화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보통 이제 리얼리즘 계통의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대형 사이즈의 그림들이 모여 있는, 여기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오르세 미술관 여러분들이 가시게 됐을 때 꼭대기층 올라가시면 인상파 그림, 그리고 밑에 층에 내려오시면 고흐 그림 같은 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뒤쪽으로 들어가서 몇 칸 안쪽에 가시면 이 대형 사이즈의 그림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레르미트의 그림을 비롯해서 소로야라는 스페인 화가의 그림인데 이 사람도 약간 계통이 조금 더 밝아지고 야외 채광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부들이 이 농사를, 그러니까 저기 바깥에서 물고기를 잡고 해안으로 들어올 때 물이 좀 높이가 낮으면요, 소가 들어가 저렇게 끌고 나오는 거죠. 이제 어부들의 삶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보여주거나, 안 그러면 앙드레 다방베즈라는 화가가 그렸던 발포라는 그림입니다. 도시에서 자주 있는 일이죠. 노동자들이 길을 막고 시위를 하게 되고 어떤 권리를 위해서 뭐를 위해 시위를 하게 되고 정부 쪽에서는 강력하게 진압을 하겠다고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총을 썼던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혁명 기간 동안에 자주 있었던 일이고 그 혁명들이 있었던 것을 화가들이 모네나 그런 사람처럼 아름다운 풍경으로 치유를 하거나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세 미술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해드렸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목적은 비어져서 놀고 있는 그림을 한 데다 모으고, 그러니까 그 비어져서 놀고 있던 장소, 역을 그림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여태까지는 흩어져 있었던 인상파 그림들을 다 모은 채로 거기에서 인상파 그림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성공을 했는지 과정을 약간 영웅당처럼 보여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19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건축물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오르세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들 뜻은 실은 우리는 지나간 시대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나간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의미를 이해하는가의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역사라는 공부가 연대기 순으로 나올 때 그것은 구조적으로 올바른 방법이죠. 공부를 하실 때.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내일은 오늘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내일이 됐다 그래서 완벽하게 새로운 게 되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이 같은 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죠. 그건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을 들고 나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좀 피곤함을 느끼시기도 해요. 사람이 워낙에 많으니까. 근데 저희들은 저기에 사람이 아니라 작품을 만나러 가는 게 되는 거고요. 그 작품들 속에서 그들 작품이 하고 있는 이야기, 그것은 인상파의 승리를 맥으로 해서 그게 가장 메인 주된 주제였지만 그 뒷부분으로 갔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상상력이 중요해서 자기가 관찰하고 있는 새로운 색채가 중요해서 공방에서 쓰고 있는 것을 새롭게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각으로 표현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된 삶을 증언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시간을 뒤에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같은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술가들은 자신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그림이나 조각 같은 예술품들이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야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이야기는 자기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사람을 관찰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끝없이 질문을 하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들과 연관관계, 그리고 내가 내 속에 안에 있는 에너지를 예술품으로 만드는 그 일일 겁니다. 잘 만든 예술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에 있는 예술품들 중에 어떤 것들은 사실은 쓸쓸하게 혼자 있는데도 약간 거기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데도 우리를 가끔씩 움직이게 만드는 예술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미술관을 가는 이유는 알고 있는 작품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태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은 인간에 대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술관을 다니실 때 조금 더 가까이 가시고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그 미술관에서 작품들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무거운 이 코로나의 사태를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을 하는 동안 가질 수 있는 기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로서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4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오르세 미술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 때 정말 멀리 있는 느낌의, 이걸 내가 볼 일이 있을까 하는 식으로도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오르세 미술관이 가면 참 재밌을 거다 하는 얘기보다는 그곳에 있는 작품들이 어떤 뜻으로 모여 있고 그리고 그 작품들을 그려냈던 화가들이 어떤 존재들이었었는지를 전달드리는 거였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희들은 정보를 그 이름에 대한 외우는 데이터베이스 같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낸 정보 중에 그게 정말 가치가 있으려면 저희들한테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의미가 이 그림은 르누아르, 이 그림은 모네 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르누아르가 이거를 왜 그렸다고 하대?
아니면은 모네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그는 무슨 주장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한 발 더 들어가는 것 속에 작가가 사실은 언어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친구같이 인간같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런 데 있다고 봐요. 문학을 외국 작품을 읽어도 그 사람과 같이 공감을 하고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처럼 미술 작품들도 워낙에 멀리 있는 나랑 다른 시대의 다른 풍경들에 대한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을 만나고 인간을 이해하는 조금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흔히 유행하는 인문학이라는 말은 인간을 다루는 모든 학문의 통칭이 되죠. 그 인간이 어디든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인문학적인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포장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시간 동안 드리는 이야기 열심히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